군부대에 입대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여군 하사에게 직속 상관 상사가 다가와서 그녀를 협박하고 성희롱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훈련장을 삼키고 있었다. 인공적인 불빛 하나 없는 산악 지형에서 오직 희미한 달빛만이 험준한 능선을 따라 흐르는 길을 겨우 비추고 있었다. 안서연 중사는 M4A1 소총을 가슴에 품은 채 숨을 죽였다. 그녀의 호흡은 가늘고 길게 이어졌고 특수 제작된 전투복은 주변의 식생과 완벽하게 하나가 되어 있었다. 50m 전방 가상의 적진으로 설정된 폐건물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포착되었다.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녹색 세상 속에서 열 감지 센서에 희미한 인간의 형상이 아른거렸다. 하나, 둘, 총 셋. 좌측 창문 하나. 중앙 출입구 둘. 서연은 파트너인 김민준 하사에게 수신호로 정보를 전달했다. 짧고 간결한 손짓. 수백 번의 훈련으로 다져진 그들의 호흡은 완벽했다. 김 하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서연은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100호 부대로 불리는 제707 특수임무단의 일원이 되기 위해 그녀가 흘렸던 땀과 인내의 시간이 모든 발걸음에 녹아 있었다. 여군 부사관으로 임관하여 혹독하기로 소문난 특전사 예하 여단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쌓은 뒤 꿈에 그리던 707로 전입 온 지 이제 막 석 달째. 서연은 여전히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되었다. 이곳은 단순한 부대가 아니었다.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자 전설적인 작전들을 수행해 온 살아있는 신화 그 자체였다. 부대원들 개개인의 능력은 상상을 초월했고 그들 사이에서 흐르는 짙은 자부심과 경쟁심은 언제나 서연의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다. 작전 종료 신호탄이 터지자 서연과 김하사는 거의 동시에 목표물을 제압하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훈련 교관의 호루라기 소리가 정적을 깼다. 상황 종료. 안중사팀 목표 확인 및 상황 보고. 서연은 땀으로 축축한 이마를 훔치며 보고를 마쳤다. 교관은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실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사격, 침투, 전술 기동, 그 어느 것 하나 남자 대원들에게 뒤지지 않았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능가했다. 하지만 훈련장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다시 이방인이 되었다. 부대로 복귀하는 트럭 안 땀과 흙먼지로 범벅이 된 대원들이 거친 농담을 주고받으며 껄껄거렸다. 대부분의 대화는 서연이 끼어들기 힘든 그들만의 역사와 추억으로 채워져 있었다. 서연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침묵을 지켰다. 이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실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톱니바퀴들 사이에서 겉도는 작은 부품이 된 기분. 안중사, 오늘 움직임 좋았어. 역시 여단 에이스 출신은 다르네. 트럭에서 내리자 누군가 친근하게 어깨를 툭 쳤다. 부대의 행정보급관이자 최고 선임 부사관 중 한 명인 곽철민 상사였다. 40대 초반의 그는 언제나 사람 좋은 미소를 띠고 있었다. 부대원들의 신망도 두터웠고 특히 신참들에게는 아버지처럼 자상하게 대해주는 것으로 유명했다. 서연이 처음 전입 왔을 때도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이 곽 상사였다. 감사합니다, 상사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서연은 허리를 숙여 예의를 갖췄다. 에이, 겸손하기는. 근데 안중사, 아직 부대 적응하려면 힘들지? 특히 여자는 너 하나라 더 그럴 거야. 곽 상사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707 역사상 전투팀에 여군이 편제된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고 현재 서연은 유일한 전투팀 소속 여군 부사관이었다. 괜찮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얘기해. 내가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다른 놈들은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은 다 짐승들이야. 나처럼 젠틀한 사람이 드물지. 곽 상사는 윙크를 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서연은 어색하게 웃어 보였다. 그의 친절은 고마웠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편한 구석이 있었다. 젠틀이라는 단어를 스스로의 입으로 말하는 것도 불필요하게 가까운 거리에서 풍겨오는 그의 스킨 향도. 그날 저녁 개인 정비 시간을 보내고 있던 서연에게 곽 상사가 다시 찾아왔다. 손에는 따뜻한 캔커피 2개가 들려 있었다. 훈련하느라 고생했는데 잠시 쉬었다 해. 행정반에 잠깐 들러서 전입자 서류 좀 최종 확인해야 할 게 있는데 온 김에 겸사겸사. 제가 가겠습니다, 상사님. 아냐.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의 책상 옆에 놓인 보조 의자에 앉았다. 좁은 독신자 숙소 BOQ 방 안에서 건장한 남성과 단둘이 마주 앉은 상황은 서연을 미묘하게 긴장시켰다. 근데 안중사 남자친구는 있고? 갑작스러운 사적인 질문이었다.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아니, 없습니다. 그래? 하긴 이 험한 군 생활하면서 연애하기가 쉽나. 오죽하면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다음 생에는 군인이랑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했겠어. 곽 상사는 자신의 결혼 생활에 대한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저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힘들지? 라는 걱정에서 시작해 내가 다 안다는 공감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해라는 결론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가볍게 주무르며 말했다. 안중사, 여기는 정글이야. 힘센 놈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똑똑한 놈이 살아남는 곳이라고.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이지. 내가 그 줄이 되어줄 테니까 앞으로 내 말만 잘 들으면 군 생활 편하게 할 수 있을 거야. 그의 손길이 어깨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다. 서연은 불쾌감을 느꼈지만 섣불리 뿌리칠 수 없었다. 하늘 같은 선임 부사관이자 부대의 실세인 그에게 반감을 사는 것은 앞으로의 군 생활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몸을 살짝 비켜 그의 손을 떼어냈다. 명심하겠습니다, 상사님. 커피 감사합니다. 서연은 일부러 밝은 목소리로 대화를 마무리 지으려 했다. 곽 상사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특유의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오늘은 푹 쉬고 내일 보자고. 방을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서연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단순한 기우일까? 과도한 친절함에 대한 오해일까?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드리워진 백호 부대의 짙은 그림자는 이제 막 그녀의 삶을 잠식하기 시작한 어떤 불길한 존재의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그림자의 주인이 바로 방금 전 친절과 보호를 약속했던 그 남자라는 사실을. 시간이 흐를수록 곽철민 상사의 친절은 서연의 일상에 보다 깊숙이 그리고 교묘하게 파고들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거미가 조심스럽게 거미줄을 치듯 누구도 쉽게 눈치채지 못할 만큼 은밀하고 집요했다. 주말이면 그는 선배로서 맛있는 밥 한 번 사주겠다며 서연을 부대 밖으로 불러냈다. 처음 한두 번은 다른 후배들과 함께였지만 어느새 단둘이 만나는 자리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군 생활의 고충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녀의 사적인 영역을 파고들었다. 가족관계, 연애사, 심지어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서연은 최대한 말을 아꼈지만 그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녀의 작은 반응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더 깊은 질문을 던졌다. 안중사는 술을 잘 못하나 보네.
사회생활, 특히 군 생활은 술도 좀 마실 줄 알아야 원만해지는 법인데 회식 자리에서 서연이 술잔을 비우는 속도가 더디자 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곽 상사가 그녀의 잔에 억지로 술을 채웠다. 아닙니다, 상사님. 제 주량껏 마시고 있습니다. 에이, 빼지 말고. 이건 선임이 주는 관심이야, 관심. 자, 원샷. 주변의 다른 부사관들은 못 본 척하거나 오히려 행보관님이 주시는 술인데 영광인 줄 알아야지. 라며 거들었다. 그들의 세계에서 상명하복은 절대적이었고 선임이 주는 술을 거절하는 것은 조직에 융화될 의지가 없다는 뜻으로 비쳤다. 서연은 결국 씁쓸한 소주를 단숨에 들이킬 수밖에 없었다. 알코올이 식도를 태우고 내려가는 불쾌한 감각보다 그녀를 둘러싼 침묵의 동조가 더 역겹게 느껴졌다. 그의 손길은 더욱 대담해졌다. 행정 서류를 건네주면서 일부러 손가락을 스치거나 복도를 지나칠 때면 은근슬쩍 허리를 감쌌다. 어이쿠, 미안. 복도가 좁아서. 그는 언제나 사과를 앞세웠지만 그 행동에는 명백한 의도가 담겨 있었다. 서연이 정색을 하거나 몸을 피하면 그는 과장되게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안중사는 내가 좀 불편한가? 내가 너무 챙겨주니까 부담스럽나? 하긴 요즘 젊은 친구들은 우리 때랑 달라서 알았어. 앞으로는 신경 안 쓸게. 알아서 잘 크겠지 뭐.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은 서연의 죄책감을 자극하고 그녀를 고립시켰다. 그의 친절을 거부하는 순간 그녀는 배은망덕하고 융화되지 못하는 부하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곽 상사는 자신의 권력을 노골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부대의 모든 행정 업무와 보급을 총괄하는 행정보급관이었다.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거의 없었다. 서연의 당직 근무표는 유독 야간이나 주말로 몰렸다. 훈련 장비 신청서는 사소한 트집을 잡아 몇 번씩 반려되기 일쑤였다. 안중사, 이리 와봐. 이거 장비 신청서 다시 해와야겠어. 규격 번호 하나가 틀렸네. 이런 사소한 실수가 작전 전체를 망칠 수도 있는 거야. 아직 멀었어. 그는 모두가 보는 앞에서 그녀를 질책했지만 그 말 속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군 생활은 앞으로 계속 피곤해질 것이라는 경고가 숨어 있었다. 그리고는 저녁에 따로 그녀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낮에는 내가 좀 심했나? 다 안중사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미안하면 오늘 저녁에 행정반 정리하는 것 좀 도와줘.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말이야. 그의 사무실에서 단둘이 남게 되는 시간은 서연에게 고문과도 같았다. 그는 업무 이야기를 하는 척하며 슬쩍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는 척하며 그녀의 등 뒤에 바짝 붙어 섰다. 그의 숨결이 목덜미에 닿을 때마다 서연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혐오감을 느꼈다. 서연은 여러 번 저항을 시도했다. 그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치기도 하고 불필요한 호출에 지금은 곤란합니다라고 거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곽 상사는 다른 간부들 앞에서 교묘하게 그녀를 깎아내렸다. 안중사가 아직 신참이라 그런지 좀 뻣뻣해. 사회성이 부족하달까. 실력만 좋다고 다가 아닌데 말이야. 저러다 큰 코 다치지. 이런 말들은 삽시간에 부대 안에 퍼져나갔고 서연은 실력은 좋지만 성격이 까칠하고 어울리지 못하는 여군으로 낙인 찍혔다. 동기나 가까운 선배에게 털어놓으려 해도 그들은 곽 상사님이 그럴 분이 아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 일쑤였다. 혹은 문제에 엮이고 싶지 않다는 듯 화제를 돌렸다. 그것이 바로 백호 부대에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다. 가족 같은 부대의 명예에 흠집을 낼 수 있는 내부의 문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밖으로 새어나가게 해서는 안 된다. 설령 부조리가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문제를 제기하는 자는 조직의 화합을 깨는 배신자로 취급받았다.
곽철민 상사는 수십 년간 이 규칙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가장 교활한 이용자였다. 서연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한때는 대한민국 최고의 특전사가 되겠다는 자부심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그녀였다. 험준한 산악구보, 살을 애는 듯한 동계훈련, 지옥 같은 생존 훈련도 모두 이겨냈다. 그녀의 적은 언제나 명확했다. 극복해야 할 체력의 한계, 쓰러뜨려야 할 가상의 적들. 하지만 지금 그녀가 싸워야 할 적은 보이지 않는 유령과도 같았다. 친절의 가면을 쓴 악의 침묵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벽. 그녀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이 보이지 않는 늪에 빠져 허우적거렸다. 주변에는 수많은 동료들이 서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다. 그들은 그저 무표정한 얼굴로 그녀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늪의 중심에서 곽 상사가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끌어당기고 있었다. 어느 날 야간 사격 훈련을 마친 뒤였다. 서연은 총기 손질을 위해 무기고에 혼자 남아 있었다. 그날따라 유독 몸과 마음이 지쳐 있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등 뒤로 다가왔다. 돌아볼 필요도 없었다. 지독하게 익숙한 스킨향. 곽 상사였다. 안중사 아직도 안 가고 뭐해? 총기 손질 중입니다. 열심히네. 내가 좀 도와줄까? 그는 서연의 뒤에 바싹 붙어 서서 그녀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겹쳤다. 총기를 닦던 서연의 손이 그대로 굳었다. 상사님, 이러지 마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곽 상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귓가에 입을 더 가까이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왜 이래, 아마추어처럼. 다 너 좋으라고 하는 거잖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안중사 진급은 물론이고 원하는 보직까지 다 밀어줄 수 있어. 반대로 내 눈밖에 나면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 텐데. 그의 목소리는 이제 노골적인 협박이 되어 있었다. 그의 한쪽 팔이 서연의 허리를 단단히 감았다. 서연은 온 힘을 다해 그를 밀쳐냈다. 손 치우십시오. 철컥하는 금속음과 함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손질하던 소총을 들어 그의 가슴을 겨눴다. 물론 총알은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사리와 극도의 저항. 곽 상사는 순간 놀란 듯 뒤로 물러섰지만 이내 비릿한 웃음을 지었다. 하, 성깔 있네. 좋아, 그 눈빛. 마음에 들어. 하지만 명심해. 그 총구가 향해야 할 곳은 내가 아니야. 진짜 내 적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겠어? 바로 너 자신이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융통성 없는 너. 그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무기고에 홀로 남은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았다. 손에 들린 소총이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한 자신은 결코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규칙을 만든 괴물과 싸우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군인이 되겠다고 맹세한 이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었다. 무기고에서의 그날 밤 이후 안서연의 세계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곽철민 상사의 위협은 현실이 되어 그녀의 목을 조여왔다. 사소한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고 보고서는 몇 번이고 반려되었으며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녀에 대한 부정적인 소문이 공기처럼 퍼져나갔다. 안중사, 쟤는 너무 예민해서 같이 일하기 피곤해. 행보관님한테 단단히 찍혔다던데 이유가 뭘까? 뭔가 꼬리치다가 안 되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근거 없는 억측들이 비수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곽 상사는 이제 대놓고 그녀를 고립시켰다. 중요한 훈련 브리핑에서 의도적으로 그녀를 배제했고
팀 단위로 움직여야 하는 임무에서도 그녀에게는 부수적이고 고립된 역할만을 부여했다. 한때 그녀의 뛰어난 실력을 칭찬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그녀와 엮이는 것을 피했다. 곽 상사의 눈밖에 나는 것은 곧 부대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유령이 되었다. 분명 존재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려 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의심이었다. 정말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다른 사람들은 다 참고 견디는 일인데 나만 유난을 떠는 걸까? 군 생활이란 원래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곽 상사가 심어놓은 의심의 씨앗은 그녀의 마음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나 그녀의 자존감과 판단력을 좀먹고 있었다. 밤이 되면 독신자 숙소의 좁은 방은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천장의 희미한 무늬를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사건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그날은 부대 전체가 비상대기 상태에 들어간 날이었다. 북한군의 도발 징후가 포착되어 707은 즉시 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부대 전체를 감쌌고 서연 역시 개인 장비를 점검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때 비상 연락망을 통해 호출이 왔다. 안중사 즉시 시의사 창고로. 보급 물자 최종 점검. 지시는 곽 상사에게서 내려왔다. 시의사 창고는 부대 내에서도 가장 외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한 탄약고였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지만 전시 상황에 준하는 비상 대기 상태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할 수는 없었다. 창고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곽 상사 혼자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고의 두꺼운 철문이 그녀의 등 뒤에서 쿵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며 닫혔다. 조명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어두컴컴한 창고 안 쌓여있는 탄약 상자들이 기괴한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상사님, 점검할 물자가 어떤 것입니까? 서연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며 물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곽 상사는 대답 대신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람 좋은 미소가 없었다. 욕망과 비틀린 소유욕으로 번들거리는 낯선 남자의 얼굴이 있었다. 물자 점검? 그런 건 없어. 무슨 말씀이십니까? 안중사,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해.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돼? 이 부대에서, 아니, 이 군대에서 여자인 내가 혼자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는 서연의 바로 앞까지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얌전히 내 밑으로 들어와. 그럼 모든 게 해결돼. 아무도 널 무시 못하게 만들어줄게. 하지만 끝까지 이렇게 튕기면 내 군 생활은 오늘로 끝이야. 불명예 제대는 물론이고 내 인생 자체가 망가질 수도 있어.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의 입에서 역한 술 냄새가 풍겨왔다. 비상 대기 중 음주. 그는 이성을 잃은 것이 분명했다. 서연은 공포에 질려 그를 뿌리치려 했지만 특전사 상사의 완력은 그녀가 저항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전투복을 파고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생존을 위한 본능으로 움직였다. 수없이 반복했던 근접 전투 기술. 그녀는 곽 상사의 손목을 꺾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강타했다. 컥하는 신음과 함께 그가 잠시 주춤한 사이 서연은 그를 밀치고 창고 문으로 달려갔다.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도망칠 수 없으리라 확신했던 것이다. 서연은 미친 듯이 달렸다. 자신의 숙소로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그 작은 공간으로.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근 그녀는 그대로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이것은 더 이상 부조리나 괴롭힘의 차원이 아니었다.
명백한 범죄이자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폭력이었다. 참아야 할까 아니면 부러뜨려야 할까? 그녀를 괴롭히던 질문이 다시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이제 답은 정해져 있었다. 참는 것은 죽음이었다. 침묵은 암묵적인 동의이자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었다. 부러뜨려야 한다. 설령 그 반동으로 나 자신이 산산조각 나는 한이 있더라도.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군용 전화기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한 신호음이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졌다. 그리고 그녀는 외우고 있는 번호를 눌렀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처럼 따랐던, 그리고 지금은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부의 정점에 서 있는 남자.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자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사람. 통신보안 특수전 사령관 안태준 장군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은 터져 나오려는 울음을 간신히 삼켰다. 삼촌. 아주 오랜만에 불러보는 호칭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있었다. 수화기 너머의 안태준 장군은 조카의 목소리에 담긴 심상치 않은 기운을 즉각적으로 감지했다. 서연이냐? 무슨 일이냐? 지금은 비상 대기 중일 텐데. 삼촌 저 너무 무서워요.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지난 몇 달간의 고통, 방금 전에 끔찍했던 공포, 그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망감. 안 장군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가라앉았다. 무슨 일인지 말해. 괜찮으니 천천히. 서연은 흐느끼며 더듬더듬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곽철민 상사의 교묘한 접근, 집요한 괴롭힘, 그리고 방금 전 창고에서 있었던 일까지. 그녀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수화기 너머의 침묵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 침묵은 분노와 결심이 응축되는 소리였다. 알았다.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안 장군이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 내 지시를 잘 들어라.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해. 내일 아침까지 누구와도 접촉하지 말고 방에 있도록. 내가 가겠다. 내가 가겠다. 그 세 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대한민국 육군 특수전 사령관이 일개 부사관의 문제로 직접 움직이겠다는 의미였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다. 서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그 폭풍은 썩어 문드러진 것들을 모두 집어삼키고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터였다. 서연은 창밖을 보았다. 동이 트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이미 어둠의 가장 깊은 곳에서 희미한 빗줄기를 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제707 특수임무단의 주둔지는 여전히 비상대기 상태의 긴장감 속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하지만 그 긴장감은 곧 전혀 다른 종류의 경악과 혼돈으로 뒤바뀌게 된다. 오전 9시 정각. 부대 상공에서 익숙하면서도 위압적인 로터 소리가 들려왔다. 대원들은 무심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UH-의육식 블랙호크 헬리콥터. 특수전 사령부의 지휘관 전용기였다. 예정에 없던 방문. 그것도 사령관이 직접 부대를 찾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부대 지휘 통제실은 발칵 뒤집혔다. 사령관님께서 오신다고? 사전 연락도 없이? 뭔가 큰일이 터진 게 분명해. 헬기는 부대 연병장 중앙에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착륙했다. 활주로가 아닌 연병장에 직접 내리는 것 자체가 긴급 상황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부대장인 이준혁 대령과 주임원사가 허둥지둥 달려나갔다. 헬기의 문이 열리고 검은색 베레모에 위험 있는 풍채의 안태준 장군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얼굴은 화강암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은 서늘한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맞으러 나온 부대장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뒤를 따라 완전 무장한 군사-경찰 MP 대원 4명이 신속하게 내렸다. 그들의 손에는 K1 기관단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일체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사령관님, 어인일로. 이 대령이 당황하며 경례를 붙였다. 안 장군은 그의 경례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 부대 행정보급관 곽철민 상사. 지금 어디에 있나? 부대장이 아니라 일개 상사의 위치를 묻는 사령관. 상황은 점점 더 기묘하게 흘러갔다. 곽 상사 말입니까? 아마 행정반에 있을 겁니다만. 안내해. 안 장군의 짧은 명령에 그와 군사-경찰들은 곧장 행정반 건물로 향했다. 당황한 부대장과 주임원사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 나온 간부들이 그 뒤를 따랐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였다. 마치 거대한 폭탄이 터지기 직전의 정적과도 같았다. 그 시각 곽철민 상사는 행정반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다. 어젯밤 안서연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은 이미 잊은 지 오래였다. 어차피 반항해봐야 그녀만 손해일 뿐 곧 굴복하게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때 행정반 문이 거칠게 열렸다. 곽 상사는 짜증 섞인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누구야? 문을 그따위로 그의 말은 미처 끝을 맺지 못했다. 문 앞에 서 있는 것은 안태준 장군과 살기등등한 군사-경찰들이었다. 곽 상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커피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사령관님께서 어쩐 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그는 본능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했다. 하지만 안 장군은 그의 경례를 완전히 무시했다. 그는 천천히 곽 상사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곽 상사의 몸은 공포로 인해 더욱 심하게 떨렸다. 곽철민 상사. 안 장군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내 놈이 감히 내 조카를 건드려? 내 조카. 그 한마디에 곽 상사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듯 했다. 안서연. 그 까칠하고 성가시기만 하던 신참 여하사가 설마 특수전 사령관의 조카였다니. 그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사령관님 오해이십니다. 저는 그저 안중사를 아끼는 마음에. 닥쳐라. 안 장군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곽 상사는 입을 다물었다. 그의 눈에서 그동안 서연에게 보여줬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비굴한 공포만이 가득했다. 안 장군은 더 이상 그와 말을 섞지 않았다. 그는 군사-경찰들에게 턱짓으로 신호했다. 체포해. 군사-경찰 2명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한 명은 곽 상사의 팔을 뒤로 꺾었고 다른 한 명은 차가운 수갑을 그의 손목에 채웠다. 철컥하는 소리가 행정반의 정적을 깨고 울려 퍼졌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모함입니다. 사령관님. 곽 상사는 발버둥 치며 외쳤지만 군사-경찰들은 그를 개처럼 끌고 나갔다. 행정반에 남아있던 다른 간부들은 이 모든 광경을 얼어붙은 채 지켜볼 뿐이었다. 감히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사람은 없었다. 특수전 사령관의 분노 앞에서 그들은 그저 무력한 구경꾼에 불과했다. 안 장군은 끌려나가는 곽 상사의 뒷모습을 싸늘하게 지켜본 뒤 부대장인 이 대령을 돌아보았다. 이준혁 대령. 옛 사령관님. 자네는 부대 지휘관으로서 자기 부대에서 이런 썩어빠진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대체 뭘 했나? 죄송합니다. 자네를 포함한 이 부대의 모든 지휘관 및 부사관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걸세. 당장 부대 내 모든 인원에 대한 대기 명령을 하달하고 사령부 감찰실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전원 영내에서 대기하도록. 특히 안서연 중사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려는 자가 있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피비린내 나는 선전포고였다. 안 장군은 곧장 안서연의 숙소로 향했다. 문을 두드리자 잔뜩 겁에 질린 얼굴의 서연이 문을 열었다. 그녀는 삼촌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렸다. 안 장군은 아무 말 없이 조카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커다랗고 투박한 손이 공포에 떨고 있는 그녀의 등을 조용히 다독여 주었다. 괜찮다. 이제 다 끝났어. 하지만 서연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블랙호크의 강림은 개인에 대한 응징의 서막인 동시에 베코부대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거대한 성체의 문을 부수는 첫 번째 충격이었다. 그리고 그 성벽의 파편들은 이제 막 그녀와 부대 전체를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곽철민 상사가 군사경찰의 손에 끌려나간 순간 제707 특수임무단은 거대한 침묵의 요새로 변해버렸다. 안태준 장군의 분노 서린 명령에 따라 부대는 즉시 폐쇄 조치에 들어갔고 외부와의 모든 통신과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었다. 대원들은 술렁였지만 그 누구도 감히 이번 사태에 대해 공공연히 입을 열지 못했다. 사령관의 조카를 건드린 상사의 말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다. 곧이어 사령부 감찰실과 법무실에서 파견된 합동조사단이 부대에 도착했다. 조사단은 부대 내에 임시 사무실을 차리고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첫 번째 순서는 당연히 피해자인 안서연 중사의 공식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조사실에 마주 앉은 서연은 담담하게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지난 몇 달간 겪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다. 처음 곽 상사가 친절을 가장하여 접근했던 순간부터 회식 자리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 교묘한 신체 접촉, 권력을 이용한 괴롭힘, 그리고 마지막 창고에서의 끔찍했던 순간까지. 그녀의 진술은 구체적이었고 일관성이 있었다. 그녀는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육하원칙에 따라 건조하게 사실만을 전달하려 애썼다. 그녀의 군인다운 태도는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었다. 안 중사, 혹시 곽 상사의 행동을 목격했거나 안 중사의 고충을 들어준 다른 동료는 없었습니까? 조사관이 물었다.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얼굴들이 스쳐 지나갔다. 회식 자리에서 억지로 술을 권하던 선배들, 곽 상사의 손길을 못 본 척 외면하던 동료들, 내가 예민하다며 그녀의 고통을 외면했던 사람들. 없었습니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그들을 거론하는 것은 또 다른 분란을 낳을 뿐이며 결국 내부 고발자라는 낙인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 것이라 판단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곽철민이라는 주범을 단죄하는 것이었다. 서연의 진술이 끝나자 조사단은 부대원들을 차례로 소환하여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는 예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침묵의 카르텔이라는 견고한 요새였다. 곽철민 상사님은 평소 후배들을 잘 챙겨주시는 존경할 만한 선임이셨습니다. 안중사를 특별히 괴롭히는 모습은 본 적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가깝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기는 했습니다. 아마 안중사가 신참이라 곽 상사님이 많이 챙겨주신 것 같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좀 권하기는 했지만 그건 군대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악의는 없었을 겁니다. 대부분의 대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맞췄다. 그들은 곽 상사를 옹호하거나 혹은 잘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말로 책임을 회피했다. 707이라는 최정예 집단의 일원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내부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폐쇄적인 조직 문화가 그들의 입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 문제를 제기한 안서연은 어느새 조직의 화합을 깨트린 이물질이 되어 있었고 그들은 본능적으로 그녀를 배척하고 기존의 질서를 보호하려 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서연은 부대 내에서 더욱 철저히 고립되었다. 식당에 가면 그녀가 앉은 테이블 주변은 텅 비었고 복도를 지나칠 때면 대원들은 그녀를 피하거나 싸늘한 시선으로 쳐다보았다. 저 여자 때문에 부대 전체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사령관 백 믿고 너무 설친다는 식의 수군거림이 그녀의 등 뒤를 따라다녔다. 가장 그녀를 힘들게 한 것은 자신을 가르쳤던 교관이나 한때 가깝게 지냈던 선배들의 외면이었다. 그들은 조사실에서는 그녀를 위해 아무런 증언도 해주지 않았으면서 사석에서는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 안중사 일을 너무 크게 벌인 거 아니야? 곽 상사도 실수는 했지만 저렇게까지 할 사람은 아니잖아. 좋게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의 말 속에는 왜 우리 모두를 곤란하게 만드느냐는 원망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진실이나 정의보다 당장의 안위와 조직의 안정을 우선시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싸워야 할 상대는 곽철민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거대한 침묵의 요새 그 자체였다. 조사단 역시 난항을 겪었다. 명확한 물증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곽 상사에게 성폭력 혐의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았다. 곽 상사는 구치소에서 노련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아끼는 후배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라며 오히려 자신이 사령관의 조카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침묵의 카르텔에 기대어 더욱 힘을 얻고 있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서연은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용기를 내어 세상의 진실을 외쳤지만 세상은 그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에게 왜 가만히 있지 않았느냐고 힐난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싸워야 했던 지난 몇 달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쩌면 삼촌에게 전화를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을지도 모른다는 후회마저 밀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서연은 숙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때 문틈으로 작은 쪽지 하나가 들어왔다. 경계심을 품고 쪽지를 펼쳐본 서연의 눈이 커졌다. 거기에는 서툴지만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안중사님 힘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소속도 밝히지 않은 익명의 쪽지. 하지만 그 짧은 문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서연에게 한 줄기 빛과도 같았다.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 침묵의 요새 안에서도 진실의 편에 서서 조용히 그녀를 응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포기할 수 없었다. 이 요새의 가장 약한 곳을 찾아 반드시 균열을 만들어내야만 했다. 익명의 쪽지는 서연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고 견고했다. 조사단의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곽철민 상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왔다. 부대 내의 차가운 시선과 노골적인 따돌림은 계속되었다. 서연은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보이지 않는 적들과 싸우기 위해 갑옷을 입는 심정이었다. 변화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었다. 사건이 터진 지 일주일쯤 지났을 무렵 부대 내 의무실에서 근무하던 신임 장교 오은지 중위가 조사단을 찾아왔다. 그녀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막군 생활을 시작한 젊은 여군이었다. 그녀는 잔뜩 긴장한 얼굴로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가 곽철민 상사님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사관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오중이는 몇 달 전 자신이 부대에 처음 전입 왔을 때 겪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곽 상사가 부대 안내를 해주겠다며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여군은 이래서 곤란하다. 남자들 세계에 적응하려면 싹싹하게 굴어야 한다는 식의 성차별적인 발언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때는 너무 무섭고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군대에서는 원래 이럴 수 있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안서연 중사님의 일을 듣고 제가 그때 침묵했기 때문에 안 중사님이 그런 셔프를 겪으신 것 같아 너무 죄송했습니다. 더 이상은 비겁하게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중희의 증언은 결정적이었다. 곽 상사의 행동이 안서연 중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첫 번째 공식적인 증언이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용기는 거대한 침묵의 요새에 처음으로 생긴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었다. 오중희의 용기는 또 다른 용기를 불러일으켰다. 며칠 뒤 조사단 앞으로 익명의 소포가 하나 배달되었다. 소포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 수 없습니다. 곽철민 상사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입니다. 부디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조사단이 USB의 내용을 확인했을 때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USB 안에는 지난 몇 년간의 부대 당직 근무표 원본 파일과 곽 상사가 수정한 수정본 파일이 함께 들어 있었다. 수정된 파일은 곽 상사가 안서연 중사를 비롯한 젊은 여군 혹은 힘없는 신참 부사관들과 단둘이 남기 위해 의도적으로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였다. 특히 안서연 중사의 야간 당직 날짜는 대부분 다른 간부들의 휴가나 출장 날짜와 교묘하게 겹쳐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USB에는 녹음 파일도 하나 들어 있었다. 곽 상사가 자신의 동기에게 안서연 중사에 대해 이야기하며 요즘 새로 들어온 애 아주 물건이야. 조금만 더 구슬리면 넘어올 것 같은데 튕기는 게 장난이 아니네라고 말하는 음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의 범죄 의도를 명백히 드러내는 스모킹 건이었다. 이 증거를 보낸 사람은 부대의 통신 장교인 박진수 대위였다. 그는 곽 상사의 오랜 악행을 알고 있었지만 가족의 생계와 자신의 군 경력 때문에 애써 외면해왔다. 하지만 안서연 중사의 고통과 오은지 중위의 용기를 보며 더 이상 방관자로 남을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된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날 경우 겪게 될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의 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두 개의 결정적인 증거는 전세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조사단은 즉시 곽철민 상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발부했다. 오해와 모함이라는 그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부대 전체에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곽 상사를 옹호하고 안서연을 비난하던 이들은 입을 다물었다. 침묵의 요새는 더 이상 견고하지 않았다. 곳곳에서 균열이 일어나고 그 틈으로 진실의 빛이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서연은 오은지 중위를 찾아가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했다. 오중위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제가 더 죄송합니다, 중사님. 더 빨리 용기를 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중위님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전 아마 포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한참을 말이 없었다. 그녀들은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다. 서로의 용기를 비추는 등대가 되어 거대한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갈 동지가 되었다. 그동안 서연을 외면했던 몇몇 동료들도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와 사과의 말을 건넸다. 미안하다, 서연아. 무서워서 모른 척했다. 정말 미안하다. 서연은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들 역시 거대한 침묵의 시스템 안에 갇혀있던 또 다른 피해자일 수 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다. 이제 싸움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개인의 범죄를 단죄하는 것을 넘어 이 괴물을 만들어낸 시스템 자체를 바꿔야 했다. 서연은 깨달았다. 한 줄기 빛이 요새의 균열을 만들었듯 이제 자신이 그 빛을 더욱 넓게 퍼뜨려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는 것은
그녀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욱 단단하고 결연해져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변화를 이끄는 투사였다. 군사법원의 법정은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곽철민 상사는 초췌한 모습이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듯 굳은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변호인은 노련하게 법리를 파고들며 합의된 관계와 과장된 피해 진술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방청석에는 707 부대원들과 사령부 관계자들이 앉아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한 이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다. 증인석에 선 안서연 중사는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재판부를 마주했다. 군 검사의 신문에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기록을 하나하나 꺼내놓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진실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피고인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시도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인사상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협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력에 의한 추행이자 직권남용입니다. 곽 상사의 변호인이 반대 신문에 나섰다. 그는 서연을 교활한 꽃뱀으로 몰아가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증인은 특수전 사령관의 조카라는 사실을 언제부터 피고인에게 알렸습니까? 자신의 배경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피고인에게 접근하고 관계가 틀어지자 모함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단 한 번도 제 신분에 대해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저는 오직 대한민국 육군 부사관 안서연 중사로서 이곳에 섰을 뿐입니다. 저의 가족이 누구인지는 이 사건의 본질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변호인은 잠시 말을 잃었고 방청석에서는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나왔다. 이어진 증인 신문에서는 오은지 중위가 증언대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자신이 겪었던 일을 용기 있게 증언하며 서연의 진술을 뒷받침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통신장교 박진수 대위가 제출한 증거들이 공개되었다. 조작된 근무표와 곽 상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지자 장내는 술렁였다. 곽 상사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변호인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오해와 합의라는 거짓으로 쌓아 올렸던 그의 성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군 검사는 곽 상사를 피고인석에서 증인석으로 불렀다. 피고인, 이 녹음 파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만 더 구슬리면 넘어올 것 같다는 말이 과연 후배를 아끼는 선임의 발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술에 취해 동기들끼리 나눈 농담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이 근무표 조작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유독 안서연 중사와 단둘이 남게 되는 날이 많았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습니까? 곽 상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했다. 그의 거짓말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이 벗겨지고 추악한 민낯이 모두의 앞에 드러났다. 재판의 마지막 군 검사는 최종 논고를 통해 이 사건이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 내의 권력형 범죄이자 침묵을 강요하는 조직 문화가 낳은 비극임을 역설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피고인 곽철민 개인의 일탈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의 범죄를 알고도 묵인하고 심지어 동조했던 수많은 방관자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입니다. 피해자가 용기를 내어 진실을 외쳤을 때 조직은 그녀를 보호하는 대신 고립시키고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헌신하는 최정예 부대의 민낯이란 말입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이 잘못된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제2, 제3의 안서연은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 다시는 군대 내에서 힘없는 약자가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경종을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검사의 논고가 끝나자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싸움이 헛되지 않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용기를 내준 이들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눈물이었다. 며칠 후 선고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낭독했다. 피고인 곽철민.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하에게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가했으며 증거를 인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함이 인정된다. 이에 피고인에게 징역 7년과 파면을 선고한다. 파면. 군인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불명예 제대였다. 곽 상사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대로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막을 내렸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서연에게 수많은 동료들이 다가와 격려와 사과의 말을 건넸다. 그녀는 더 이상 외로운 섬이 아니었다. 그녀는 침묵의 요새를 무너뜨리고 진실과 정의의 가치를 바로 세운 영웅이 되어 있었다. 법정의 저울은 비록 더디고 힘들게 움직였지만 결국 진실의 편으로 기울었다. 곽철민 상사에 대한 단호한 판결은 시작에 불과했다. 안태준 장군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비리로 종결시키지 않았다. 그는 이것을 군 전체, 특히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특수전 사령부의 썩은 뿌리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의 지시하에 사령부 감찰실은 707부대를 넘어 특전사 예하 모든 부대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 감찰에 착수했다. 침묵의 카르텔에 대한 전면전이 시작된 것이다.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곽 상사와 같은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수많은 부대에서 크고 작은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부조리, 갑질 행위가 만연해 있었음이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보복이 두려워 혹은 원래 군대란 그런 곳이라는 생각에 침묵을 강요당해왔다. 안 장군은 결과를 보고받고 했다. 그는 지휘관 회의를 소집하여 모든 지휘관들 앞에서 호통을 쳤다.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휴전선 너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소. 우리의 가장 큰 적은 바로 우리 내부에 있었단 말이오. 부하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는 지휘관은 더 이상 군복을 입을 자격이 없소. 그의 분노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 707부대의 부대장과 주임원사를 포함하여 사건을 묵인하거나 방조했던 수많은 간부들이 직위 해제되거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며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군대의 오랜 관행에 철퇴가 내려진 것이다. 사건의 중심에 있었던 안서연 중사에게도 변화가 찾아왔다. 보통 이런 사건의 피해자는 조용히 다른 부대로 전출시켜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히게 만드는 것이 군의 관례였다. 하지만 안 장군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서연을 사령관실로 불렀다. 서연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이번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제가 겪은 고통이 저 하나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을 다른 누군가를 위해 제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 장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조카가 단순히 피해자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사명감을 품게 된 것이 대견했다. 좋다. 그래서 너에게 임무를 하나 주려고 한다. 사령부 본부에 새로 만들어질 조직문화혁신 태스크포스 TF팀에 너를 파견하고 싶다.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 썩어빠진 문화를 바꾸는데 앞장서 주었으면 한다. 그것은 파격적인 제안이었다. 일개 중사에게 사령부 직할 TF팀의 중책을 맡기겠다는 것이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결심을 굳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가야 할 길이었다. 명령 받들겠습니다. 서연은 더 이상 전투복을 입고 적진에 침투하는 특전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잘못된 관행과 싸우는 새로운 전사가 되어야 했다. 그녀의 새로운 임무는 군 내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며 양성평등 정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자신과 같은 피해자들이 겪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었다. 또한 익명성이 보장되는 내부 고발 시스템 프리즘을 제안했다. 프리즘은 어둠 속에서도 진실의 빛을 다각도로 비춘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서연의 활동은 언론에도 알려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령관 조카의 군대 개혁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다루어졌지만 곧 그녀의 진정성 있는 활동과 구체적인 성과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그녀를 지지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군 인권 문제의 상징적인 인물이 되어갔다. 물론 그녀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기존의 질서에 익숙했던 수많은 보수적인 간부들의 저항에 부딪혔고 여자가 너무 나선다는 식의 비아냥도 들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이제 안태준 장군뿐만 아니라 오은지 중위처럼 그녀의 용기에 감화된 수많은 동료들이 함께하고 있었다. 파장은 거대했고 그 중심에서 안서연은 굳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안서연 중사가 합류한 조직문화혁신 TF는 피닉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불사조라는 이름처럼 낡고 병든 문화를 불태워 없애고 그 잿더미 위에서 새롭게 태어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서연의 첫 번째 임무는 특전사 예하 모든 부대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소통 간담회를 여는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숨기지 않았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 공포 그리고 침묵의 벽에 부딪혔던 절망감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론적인 교육보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여러분을 비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부탁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동료가 고통받고 있다면 제발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용기 있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침묵은 동조이며 방관은 가장 잔인한 폭력입니다. 처음에는 냉소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던 장병들도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에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몇몇 병사들과 부사관들이 조용히 그녀를 찾아와 자신들이 겪었거나 목격했던 부조리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가 제안했던 익명 신고 시스템 프리즘에도 하루가 다르게 제보가 쌓여갔다. 수면 아래 잠겨있던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서연은 이 제보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했다. 단순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넘어 적극적 방관자 훈련 바이스탠더 인터벤션 TRAI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 훈련은 부조리한 상황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개입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문제를 공론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가르쳤다. 또한 지휘관들을 대상으로는 공감 리더십 교육을 강화했다. 부하들을 단순한 명령의 대상이 아닌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이는 것이 현대 군대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피닉스 프로젝트는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도 했다. 군대의 기강이 해이해진다. 전투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특히 수십 년간 군에 몸담아온 원로급 간부들의 반발이 심했다. 한 지휘관 회의에서 한 원사가 대놓고 그녀에게 쏘아붙였다. 안중사가 뭘 안다고 군 전체를 뒤흔드는 겁니까? 특전사는 원래 험하고 거친 곳이요. 온실 속 화초처럼 키워서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단 말이오. 그때 회의를 주관하던 안태준 장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김원사. 그럼 원사가 생각하는 강한 군대란 부하를 성추행하고 괴롭히는 것이 정당화되는 군대인가?
부하의 고통에 눈 감는 것이 지휘관의 덕목인가? 진정한 강함은 맷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뢰에서 나오는 걸세. 서로를 믿고 등을 맡길 수 있는 군대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안중사는 지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요. 내 눈에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강한 군인은 바로 안중사요. 사령관의 강력한 지지하에 피닉스 프로젝트는 더욱 힘을 얻었다. 서연은 이제 단순히 피해자나 개혁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가는 설계자이자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개인적인 상처로 남겨두지 않고 조직 전체를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에너지로 승화시켰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분석하고 주말에는 심리학과 리더십 관련 서적을 파고들었다. 때로는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 고통스러웠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응원해주는 동료들과 변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장병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 피닉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1년 후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군 내 성폭력 및 부조리 신고 건수는 역설적으로 급증했다. 이는 문제가 더 많아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억눌려왔던 목소리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였다. 지휘관들의 인식도 점차 바뀌어 갔고 병사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안서연은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실감했다. 그녀는 잿더미 속에서 다시 태어난 불사조처럼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었다. 특수전 사령부의 한 훈련장. 갓 전입 온 신임 부사관 후보생들이 긴장된 얼굴로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앞에 상사 계급장을 단 안서연이 섰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그늘 대신 경험과 지혜에서 우러나오는 단단한 자신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피닉스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끈 주역이자 특전사 최고의 교관 중 한 명으로 존경받고 있었다. 제군들은 대한민국 육군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베레모를 쓰기 위해 이곳에 섰다. 특전사의 전투 기술, 생존 능력, 그 모든 것을 배우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치겠다. 서연은 후보생들의 눈을 하나하나 마주치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훈련장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전우회다. 진정한 전우회는 함께 술을 마시고 거친 농담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전우회는 내 옆에 전우가 고통받고 있을 때 그의 손을 잡아주는 용기다. 내 전우의 인격과 존엄성을 내 목숨처럼 지켜주는 것이다. 여러분이 상대해야 할 적은 전장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비겁함, 이기심, 그리고 침묵이라는 가장 무서운 적은 우리 내부에 있다. 이 적과 싸워 이기지 못하는 자는 결코 검은 베레모를 쓸 자격이 없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후보생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새로운 다짐이 가득했다. 부대의 문화는 분명히 바뀌어 있었다. 더 이상 성별이나 계급으로 서로를 차별하지 않았고 문제는 투명하게 공론화되어 합리적으로 해결되었다. 프리즘 시스템은 군 전체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았다. 훈련이 끝나고 서연은 사무실로 돌아왔다. 책상 위에는 편지 한 통이 놓여 있었다. 곧 전역을 앞둔 삼촌 안태준 장군이 보낸 것이었다. 자랑스러운 나의 조카 서연에게. 내가 처음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그 밤을 기억한다. 그때 나는 분노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이 거대한 조직의 어둠이 너를 삼켜버릴까봐. 하지만 너는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어둠을 이겨내고 오히려 그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었다. 나는 이제 군복을 벗지만 아무런 미련이 없다. 너와 같은 후배들이 이 군을 지키고 있는 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을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내가 바로 나의 가장 큰 자랑이자 내 군 생활의 가장 빛나는 훈장이다. 이제는 내가 새로운 시대의 파수꾼이 되어다오.
서연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부대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자신을 옥죄던 공포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지켜내야 할 소중한 터전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곽철민이라는 이름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했고 그 상처의 흔적을 다른 이들을 위한 갑옷으로 만들어 입었다.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스스로가 다른 이들의 방패가 되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진정한 파수꾼으로 거듭난 것이다. 어둠이 내린 훈련장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밝고 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가 피워 올린 작은 불꽃은 이제 거대한 횃불이 되어 대한민국 국군의 새로운 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